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테슬라 계약을 맺은 거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기보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한테 확장성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요. 이게 테슬라 그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분기당.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란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 김지훈입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금 앞으로 전망, 내년 주가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수를 이끌었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반도체가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주도주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HBM의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이닉스 쪽에도 아는 분들이 있고 다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D램이랑 낸드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지를 시장에선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BM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수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됐던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아무래도 HBM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일반 D램과 낸드가 최소한 쇼티지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다. 왜냐면 일반 D램보다 HBM 쪽이 워낙 마진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HBM이 너무 그 캐파를 잠식하는 자연 캐파 잠식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캐파를 늘리면 일반 D램과 낸드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때문에 일반 D램은 캐파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는 업황이 나오고, 그럼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줍니다. 왜냐면 일반 D램과 낸드 모두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D램과 낸드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급격하게 늘렸다가 쉽게 배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한번 늘렸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업황의 하락세를 말하는 거예요. 업황에 크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겨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그렇게 안 늘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강력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냐? 삼성전자는 아직 HBM 쪽에서 주도권을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뺏겼고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한테 계속 50%의 엄청 비싼 마진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독점 구조를 주겠냐? 물론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에 우린 이미 내년 거까지 다 팔았어 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거까지 물량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HBM은 좋은 상황인데, 냉정하게 하이닉스 입장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비싸게 높은 마진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당연히 낮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물론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 뺏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지금처럼 높은 60%거든요. 뺏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쫓아가는 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는 주가를 상승시킬 어떤 동력, 모멘텀이 하이닉스 쪽보다는 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잘하는 D램과 낸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HBM으로 인한 자연 캐파 말고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나 엔비디아 칩 관련된 부분 중에 모든 걸 다
HBM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루빈의 이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구성은 HBM과 소캠으로 하는데, 소캠 같은 경우도 굳이 소캠을 HBM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저전력 LPDDR4나 LPDDR5로 하는 거죠. 1등 업체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소위 말하는 루빈 또는 루빈 CPX 메모리 플랫폼에도 HBM도 들어가고 일반 저전력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HBM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저전력 반도체도 필요한 거죠. 그럼 엔비디아만 그러냐?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MD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HBM 칩도 필요하지만 일반 D램이나 저장 장치인 낸드도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아마존이 정말 옛날에 진짜 올드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가 품귀 현상이 생겼어요. 저장 장치가 필요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싹쓸이 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그 옛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쓰는데 낸드가 저장 장치잖아요. 그럼 낸드 수요도 나쁘지 않겠다 봤더니 낸드가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낸드가 올라가니까 낸드를 납품하는 샌디스크나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고 계속 적자를 왔는데 흑자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HBM만 쓰진 않겠구나. 아, 이게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일반 낸드도 같이 가겠구나. 근데 낸드가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QLC, 그러니까 SSD 버전의 가장 최상위 버전이 납기의 장기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 AI 데이터 센터 연산이나 스토리지 수요에 대한 빠른 충족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최신 버전의 QLC SSD 전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QLC는 기존의 멀티 MLC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속도는 빠르고 AI 데이터 센터 연산이나 스토리지 수요에 더 적합한 모델인 거죠. 최신 모델이니까. 그리고 성능도 SSD가 심지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상한 HDD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네요. 아, 근데 봤더니 HBM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전력 먹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HBM은 돌리긴 돌려야 돼요. HBM 돌리는 걸 어느 쪽에서 전력을 낮게 소비해서 저전력으로 보완해야 되는 했더니 바로 이 낸드 쪽에 QLC2 SSD로 전력은 낮게 유지하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낮춰야 되고 데이터 저장 공간도 키워야 되는데 HBM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예요. 모든 걸 HBM으로 다 채울 수는 없다. 심지어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근데 낸드 쪽에 이 SSD가 QLC SSD로 가면서 전력 소비도 낮아요. HDD보다 성능도 뛰어나요. 심지어 총 운영,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이 싸고 운영비를 떨어뜨려야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돌리겠죠. 생산성이 좋아지려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SSD를 쓰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SD가 지금 업황상으로도 좋아지는 구조다. 낸드도 계속 기술적으로 미세화되는 거예요. 공정이 미세화되니까 낸드도 결국은 수율이나 퀄리티,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공급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낸드도 가격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그럼 일반 D램과 낸드의 가장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 1등인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일반 D램과 낸드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제 갑자기 영업이익 조정치가 막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80조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부터 80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이 조금만 회복돼도 80조가 9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올라가죠. 낸드와 범용 D램 쪽에서 좋아지는 거고, 그럼 범용 D램의 가격은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범용 D램의 재고도 정상 재고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보통 정상 재고는 6주에서 7주거든요. 지금 5주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재고 수준이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HBM4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못 잡았죠.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양산도 안 됐죠. 물론 하이닉스의 HBM4가 가장 테스트가 빠르대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가 가장 빠르대요. 근데 아직 양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랑 다르게 4부터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이크론은 설계에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하죠. 발열 문제랑 여러 가지 전력 관리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또다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램과 낸드가 일단 가격이 안 빠질 것 같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범용 D램에서 YOY 전년 대비 26년도의 가격이요 20% 정도 상승한 수준을 유지한대.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D램 1등 업체인데 마진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두 번째, 낸드는 삼성전자가 V낸드라고 해서 막 9세대, 10세대 신버전이 나와요. 신버전
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좀 연기됐는데 내년 2분기부터는 9세대 V낸드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대. 그럼 가격도 비싸게 받고 낸드 최신 버전이니까 아무래도 이 최신 버전 낸드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 또는 빅테크들의 삼성전자 낸드 최신 버전을 쓰려고 하는 그게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AI 데이터 센터나 칩을 다 HBM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D램에서 그냥 일반 아까 말씀드린 일반 레거시 범용 D램의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여전히 88%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HBM이 삼성전자 내에서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HBM이 조금만 좋아지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HBM 비중이 뭐 10%, 15%대에서 30%까지 커진다고 하면 그냥 딱 지금 완전 최신 버전 말고요. HBM3 2버전이 일반 D램의 가격이 5배 이상 됩니다. 4배, 5배 뭐 많이 보는 데 막 7배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 HBM 팔면 마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 많이 파는 하이닉스가 마진율이 50%, 47%씩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진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진입하고 마이크론 점유율 올라가고 하이닉스 점유율 떨어지고, 물론 내년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50%, 60%대 점유율 가져간다고 하는데 HBM4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TSMC하고 계속 파운드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TSMC가 지금 거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70% 넘게 점유율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테슬라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러니까 빅테크가 우리 자체 주문형 반도체 아식 칩을 어딘가는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네? 야, 근데 TSMC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TSMC는 엔비디아 거 가장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애플 거 해주면 풀캐파예요. 안 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 아무리 요청해도 뭐 안 받아줘, 아마존이 요청해도 안 받아줘,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청해도 안 받아줘, 메타가 해도 안 받아줘. 야, 그럼 어디야? 딴데. 삼성전자가 있어요. 근데 걔네 수율 안 나오잖아.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HBM3 통과도 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지고 늦춰졌는데 이번에 테슬라 거 수주를 받으면서 야, 이번에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 받았대. 우리도 한번 맡겨볼까? 이런 소위 말하는 신규 고객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신규 빅테크가. 그래서 충분히 테슬라 수주 받은 거가 파운드리 일단 가동률을요 급격하게 올리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테슬라 계약을 맺은 거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기보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한테 확장성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연간 적자가요. 분기 적자가 막 2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4하면 거의 7조, 8조를 적자 내는 회사인데 이게 테슬라 그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조 가까이 적자에서 거의 분기당 뭐 3천억 미만? 이제 하반기까지 만약에 정상 가동률로 올라온다 하면 흑자 전환 예상한대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막 6조, 7조 까먹는 거에서 그게 플러스가 된다? BEP를 맞춘다? 그럼 엄청나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조 이상까지 얘기 나오는 게 여기에는 파운드리의 정상화가 포함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범용 D램 쪽에서 완전히 정상화가 생겼고 그러면 사업 경쟁력 회복에 대해서 심지어 하이닉스 목표가를 막 100만 원 나오잖아요. SK증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거를 기존 과거의 잣대로 이제 뭐 PBR 잣대로 하지 않고 PER로 성장주의 개념으로 삼성전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말고요. 우리 맨날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만 얘기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로직 반도체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로직 반도체 다 이제 퀄컴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엑시녹스 2600 가장 최신 버전 삼성전자 아마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간 엑시노스 2600 관련돼서 이것도 만약에 삼성 자체적으로 비메모리에서 한다? 시스템 LSI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하죠. 그럼 더 좋아지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 것도 받았겠다. 자체적으로 엑시녹스 2600까지 한다. 근데 이게 2600이 최상위 버전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신포 중에 제일 비싼 거. 그거는 퀄컴이 하고 그 밑단 거 하이 버전을 이제 삼성전자 자체 이제 시스템 LSI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고사양의 가장 그 비싼 버전까지 자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가 가져가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뭐 70% 이상까지도 올라올 거라고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럼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결론적으로 일단 하이닉스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400조인데 하이닉스도 내년에 연간 80조 번다고 하니까 PER 5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하면 10배에서 11배 정도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하이닉스랑만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비싼 거죠. 하이닉스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많은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의 정상화도 있고, 일반 디램과 낸드의 최대 수혜도 있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메모리 시장 업황이 좋아지면 그 최대 수혜는 결국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AI 빅테크 업체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 마이크론이 뭐 PER 10배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전부 PER 20배가 넘고, 마이크론만 해도 아마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 또 10만 원이 깨져서 이제 다시 9만 원대로 갔는데,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막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금 줄기차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사면서 받쳐주면서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에는 외국인 파는 물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기관은 삽니다. 기관은 보험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수급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좋아요. 지금 누적적으로도 최근 한 달 동안만 해도 삼성전자만 우선주 합쳐가지고 8조 넘게 샀으니까. 근데 8조 넘게 산 게 비싼 가격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5만 원대부터 8조 넘게 산 게 아니고요. 이 산 물량도 보시면 9만 원대 초반부터 샀어요. 열심히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마 급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액티브 ETF나 뭐 지수 따라가는 패시브 ETF. 뭐 지수 따라가는 거는 삼성전자를 지수 때문에, 뭐냐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지금 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 약 대략 뭐 3천조 시장이 됐죠. 3천조가 넘었더라고요. 3천조 시장인데 삼성전자 600조, 하이닉스 400조에서 합산 1000조면 30%잖아요. 30%가 넘었었거든요. 32.7%까지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판다.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판다. 근데 특이한 건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많이 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무튼 고르게 좋았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파는 측면인데, 막 그 파는 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예상하고 그냥 파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산 물량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9만 원대 초중반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9만 원대 들어온 사람이 10만 원 조금 넘으면 팔라고 뭐 5% 10% 보고 요 9만 원대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못 갖고 있는 개인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도 싸게 살 때만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매물 대기 수요도 저는 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기관 쪽에서는 액티브 ETF나 펀드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을 많이 안 담은 쪽은 저가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많이 담으려고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호황이 지속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거고, AI 엔진의 발전이 최대 반도체 시황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인데, 구글, 오픈 AI,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지금 내년에 대한 수요, 최소한 당장 일단 내년이 중요하니까 올해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러니까 300조 넘게 했죠. 근데 거기서 계속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HBM과 메모리 칩이니까, 그 메모리 칩 AI 서버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버까지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이상 늘리는 상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많이 늘려봐야 내년에 한 10% 내외 정도 늘릴 것 같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은 최소한 내년까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대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데, 저 같으면 굳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초반에 말씀 주신 주식 시황 관련 구독 모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는데요. 당연히 유튜브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하고요. 매일매일 제가 글로 시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그날그날의 어떤 특징적인 보셔야 될 시황 관련된 사항들 다 말씀드리고 글로 작성해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시황 플러스 제가 꼭 반드시 봐야 될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이탈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2, 3%밖에 안 되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쭉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렵거나 아니면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좀 실전 투자 아이디어를 혼자 하기 힘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저랑 같이 계속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투자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저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들어주시면 같이 오래오래 투자해야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자신 있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 전지도 AI의 모멘텀에 잘 연결이 됐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고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쇼티지인 상황이 생기면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굉장히 전력의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간헐성이라고 하거든요. 전력이 어떨 땐 피크 찍었다가 어떨 땐 확 떨어졌다가 바람이든 태양의 양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최상위, 최고 품질의 전력을 원합니다. 피크 전력을 계속 잘 높은 수준을 해야 돼요.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은 전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남은 잉여 전력을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다시 피크 타임에 쓸 수 있는 전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해서 반드시 이 ESS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ESS 시장을 미국에서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시장을 소위 말하는 관세로 미국 시장에 중국 ESS에 대한 관세를 내년 기준으로 58.7%까지 올리면서 중국 ESS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이 수출 허가제라는 걸 시행하면서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맞불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시간 공장을 재빠르게 ESS 라인으로 해서 심지어 LFP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 삼성 SDI는 지금 기존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지만 인디애나 공장,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스타에너지인데요. 스타에너지 이 합작 공장을 4개의 라인을 전부 2개는 NCA ESS, 2개는 LFP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ESS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ESS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고 삼성 SDI가 밝힌 거로는 27년 정도 되면 전기차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매출보다 ESS 쪽이 크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큰 거고 그럼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만 ESS가 좋냐?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증명하고 있어요.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보면 ESS 시장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1등인데 YOY로 테슬라의 메가팩토리가 YOY 10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집니다. 물론 테슬라에서도 비중 자체가 ESS가 뭐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 ESS가 대체되기 이제 막 얼마 안 됐어요.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은 이미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면서 ESS 수주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LG엔솔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엊그제 테슬라 쪽에 3조 가까이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정말 빠르게 ESS 시장이 다시 한국이 반사수혜 받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구나 그 얘기가 나왔고 오늘 기사 보니까 확정은 아닌데 LG엔솔이 오라클한테 ESS 수주 7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역대급 규모로 거의 그 합의의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급격하게 ESS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좀 가져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 전기차가 그런 비중이 너무 크잖아. 전기차 비중이 거의 80%인데 맞습니다. 9월 달에는 사실은 너무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는 모두가 얘기하는 소비자 세액공제가 끝나니까 그거를 미리 땡겨서 살려는 수요 때문에 좋았고요. 그래서 그럼 10월 달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서 10월 달이 이제 기준점이 될 텐데 일종의 기저효과의 기준점이 될 텐데 이 정도면 10월 달 데이터 굉장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10월 달 판매 데이터 미국에서 YOY로 총
25% 정도 하락했어요. 전기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가 95,000대를 팔면서 25% 하락했는데요. 전기차 판매 부진이랑 선수요 집중 효과가 계시는 첫 10월 달이 마이너스 25%인데 보시면 테슬라가 전년 대비 11% 빠졌고요. GM이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는 GM이나 테슬라가 막 20%, 30% 판매량이 박살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10% 정도 선이면 굉장히 선방했다. 그렇게 전 보고요. 포드가 13% 빠졌습니다. 포드도 굉장히 선방했다. 6,400대를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되게 부진했습니다. 현대차 이번에 그죠? 관세 25%에서 이제 15%로 낮춰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익이 다시 상당히 좋아질 건데 현대차가 10월달 데이터 상당히 나빴어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아이오닉 5가 모두 다 안 팔려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YOY로 47% 빠졌습니다. 가장 부진했고요. 기아는 전년 대비 1% 빠지면서 7,132대 수준으로 굉장히 선방했고요. 심지어 폭스바겐은 4,471대로 전년 대비 안 빠졌습니다. 플랫했습니다. 플랫. 그러니까 상당히 10월달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박살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본업에 집중을 못했는데 판매는 부진했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매운동, 정치 간섭에 대한 불매운동. 두 번째, 테슬라가 갖고 있는 노후화된 모델. 야, 언제 때 테슬라 모델 Y, 모델 S야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신차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모델 Y 주니퍼가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어요. 중국 역시도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시 올해 4분기부터 일론 머스크가 본업에 집중하면서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내에서만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100만 대를 더 늘려서 200만 대 생산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랑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신차들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대한 거는 2,500만 원대 가장 저가차의 모델 2거든요. 모델 2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만간 다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저가 모델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저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일단 비싸서 중저가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회복되는 국면이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유럽에서 CO2 배출 규제 때문에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25년도에 내가 많이 안 팔았다. 그럼 26년도에 27년도에 많이 팔아서 평균치를 올려야 된다고요. 25년, 27년 평균값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안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를. 전기차가 부진했던 25년도보다 훨씬 지금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두권인 영국, 프랑스 외에 이제 영국, 프랑스만큼 많이 팔려고 하는 데가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은 보조금이 부활됐고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BYD에 뺏긴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저가 라인업 2만 유로대 신차를 쏟아져 냅니다. 중저가에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한테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에 이제 CATL 막 수주설 얘기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싹 그냥 알맹이만 빼먹어가는 중국한테 야, 너네 와서 현장 공장 짓는 거 플러스 기술 이전하고 우리 유럽 사람들 인력 고용에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중국은 다 자국에서 엄청 싸게 만들어서 저가에 그냥 유럽에서 거의 반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들. 예전에야 중국 사람들이 그 BMW 엄청 많이 사주고 해서 그랬는데 중국도 이제 워낙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중국에서 유럽 차들이 이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BMW 마찬가지, 아우디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럽은 계속 중국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그러면 너네 공장도 와서 만들고 기술자도 이전시키고 우리나라 유럽 인력 고용해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중국 차를 유럽에서 싸게 못 팔 것 같아요. 단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조금도 부활해? 유럽에서 보조금도 부활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럼 우리나라 업체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보고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ESS의 설치 목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BESS라는 ESS를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하는 요게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서남부부터 남동부까지 전력의 예비율이 급격하게 일단 27년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크업 수요가 상당히 클 것 같고
그 부분을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라인을 빠르게 생산 라인 전환하면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그 리튬 가격 관련돼서 내년에 킬로그램당 한 15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8불대인데 거의 2배 가까이 회복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리튬 채굴을 중단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CATL 생산 중단 8월 달에 밝혔는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 지금 수요 회복되는 거 플러스 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CATL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리튬 업체에 대한 정부에서 가격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소위 말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깨트린다. 그래서 중국 정부 내에서 자기네들 자국 업체들 리튬 플러스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공급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한테는 가격 경쟁 제한하고 부채 비율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5개년 개발 계획에서 전기차를 전력 사업 목록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얘네도 친환경차 구매할 때 세금 혜택 주는데 그것도 폐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BYD의 데이터가 좀 급격하게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내수 업체들이 수출 중심으로 전환 시도하는데 중국 업체들 거를 미국은 일단 원천 차단해주고 있고요. 유럽은 원천 차단까지는 아닌데 차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 넘기는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가는 반사수혜를 볼 건데 이미 유럽에 엄청나게 공장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수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수혜 볼 거고 SK온도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소부장 수출 제한 통제 결정한 거 역시도 결국은 중국 의존도 높은 전구체, 흑연 관련돼서 이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전구체 단의 에코프로 머티가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중저가 소재 경쟁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LMR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움이나 LNF도 LG화학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자체가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LMR 관련돼서 LFP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LMR은 이미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랑 GM 합작 공장에 주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포스코 퓨처엠 LMR이 들어갈 것 같고 중저가 소재 경쟁은 LFP를 대체하는 LMR이 빠르게 상용화될수록 오히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본격화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 유럽 전기차가 판매량이 올라가는 국면, 미국 내에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중국이 원천 차단되는 국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 결국은 구조적인 반등이 시작되는데 미국의 ESS의 포지셔닝이 큰 업체, 소재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업체, 약간 포스코 퓨처엠처럼 중국 업체들이 거의 85%에서 90% 장악하는 시기에 유일하게 국내 업체로 10위권에 있는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고 최근에 주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배 올랐는데 그래서 또 다시 또 2배 올라간 거 최근 한 2, 3일 동안 거의 한 30% 이상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의 ESS 매출과 이익 비중이 30%에서 4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심지어 삼성 SDI는 ESS의 영업이익이 27년도에 2년 뒤면 전기차 비중을 초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저는 당장 내년부터 26년도부터도 LG엔솔 예를 들어 25조에서 30조 매출 중에 ESS 매출만 6조 이렇게 나는데 내년부터 6조, 10조 이런 그림으로 가거든요. 전기차 부진하는 부분을 ESS 쪽에서 충분히 벌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종목별로 차별화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는 것도 사실 돌고 돌거든요. 근데 오늘자 기사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나 원전 쪽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급을 순환매 차원에서 그럼 어디를 들어갈 거냐서 코스닥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2개거든요. 바이오하고 2차전지. 최근에 로봇 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만약 코스닥을 살린다고 하면 바이오하고 2차전지 2개를 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당겨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ESS는 없는 모멘텀이 새로 붙은 거니까 전기차 판매량만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3분기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지금 2분기 연속 흑자 나타내고 있거든요. LNF 흑자 전환했고요. LG화학도 흑자 전환했고
이런 거 보면 회복되는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하다. 수급적으로만 기관 수급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조금 연속성을 보이면서 좀 들어온다고 하면 2차 전지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에이펙의 여파로 로봇 관련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나 원전이나 조선이나 뭐 AI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로봇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 로봇 진짜 좋아하고, 제가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드에서 오래전부터 로봇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로봇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숫자가 없잖아, 적자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떨어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해서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로봇 사이클이 좋아지는 그림이면 로봇이 메가 트렌드 산업이고 피지컬 AI의 가장 큰 테스트 베드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게 로봇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10배거가 됐습니다. 10배거, 10배 연초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연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니까 20만 원대 중후반대 있다가 결국 40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3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보면 개인이 이 가격을 올린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올렸는데,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는 하지만 꾸준히 누적적인 추세를 보면 사는 추세 있고요. 기관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요, 로봇 관련된 ETF가 뭐 순자산이 3천억을 돌파했다, 5천억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아직까지 당사는요, 재미난 게 순자산 1조 돌파했다는 ETF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로봇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들도 좀 주저주저 하겠죠. 이거 뭐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적자고 매출 규모도 너무 작고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근데 만약에 로봇 회사들이 싸져요. 우리 역발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로봇 회사들이 싸고 로봇 회사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럼 로봇 회사는 이미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바뀐 겁니다. 그럼 그때는 성장을 못 하는데 로봇 회사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로봇 회사들은 적자긴 하지만 성장을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 회사들이 일단 매출은 중요합니다. 매출은 결국 외형이 얼마나 커지냐는 거니까. 근데 적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피지컬 AI라는 큰 메가 트렌드를 놓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지금 고점 영역인데, 최고점 영역인데 10배거가 됐는데 사모펀드도 사고요,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사고, 연기금도 좀 삽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인 하이젠 R&M, 이것도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수급이 없어요. 비어있어요, 기관 수급.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기관 수급이 얼마든지 하이젠 R&M 같은 회사로 들어올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되게 재미난 레포트가 나왔는데, 내년은 AI 인프라라는 1막이 끝나고 AI 응용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단계죠. 2막이 생길 거고, AI를 전부 이제 개인화하는 퍼스널해지는 3막이 올 거다. 그리고 응용화된 또는 개인화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구간에 하드웨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하드웨어가 기술의 가성비가 개선되는 3, 4년차 구간에 수익이 폭증해서 10배거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인건비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으래. 그게 리쇼어링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노조가 너무 심하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 있는 인력의 10분의 1로 어마어마하게 큰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을 돌립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노랑봉투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점점 더 로봇은 많이 쓰이겠네, 이렇게 노사 문제가 힘들고 고용주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노사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력을 고용하는데 당연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끊임없이 노사 갈등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좀 센 요구들을 하고 그러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로봇으로 대체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초반에 나올 때는 억대를 얘기했는데, 가장 싸게 로봇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중국 업체들 중에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휴머노이드급인데 뭐 2, 3천만 원대까지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혀 이런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고 24시간 365일 생산성을 풀캐파로 어떤 인적 리스크 없이 하면서 그 3천만 원대 가격을 본전을 뽑고도 남습니다. 생산성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기가 막히게
제슨 토르라는 로봇 전문 칩을 공급해서 야, 앞으로 다음 세대는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야. 물리적으로 이 AI를 구현해야 되는데 로봇이 최적화될 것 같아. 막 우리나라 와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력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있었지만 AI의 테스트 배드로 폭풍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성장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 피지컬 AI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됐는데 테슬라나 오픈 AI나 피규어 AI, 중국의 유니트리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성장의 피크를 아직 못 찍은 거예요. 근데 업황은 계속 확대가 돼요. 단순하게 이제 공장 들어가서 막 조립만 했는데 많이 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커피숍에서 서빙만 했는데 음식점에서 서빙만 했는데 그게 이제 막 재난 구조 현장에도 쓰이고요. 조선업 가서 막 용접도 합니다. 방산으로도 군사용으로도 쓰여요. 화재도 진압하고요. 화학 공장에 엄청 위험한 폐기물 공장에 가서도 쓰이고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K 휴머노이드 연합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완성 조립도 잘하고 설계도 잘하니까 글로벌 탑티어급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완전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면서 심지어 엔비디아 이제 GPU까지 받아서 또는 자체 칩으로 해서 가격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물량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가 재빠르게 이제 엄청 싼 가격에 상용화하겠다고 하니까 경쟁이 붙은 겁니다. 옵티머스도 생각보다 빨리 우리 27년도에 거의 50만 대 수준으로 양산하겠다고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일단 3만 대부터 양산 시작하겠다. 뭐 피규어 AI도 우리 복큐란 자체 생산 공장에서 우리도 뭐 연간 10만 대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한테 이제 당장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품 업체로 얘기 나온 게 이제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사람으로 치면 관절과 근육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액추에이터가 생각보다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싸게도 만드는데 기술 품질력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테슬라 옵티머스의 샘플 테스트도 했대. 그리고 최근에 오픈 AI가 R&D용으로 로보티즈 그걸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액추에이터를 연간 작년 기준 15만 대에서 우리 내년에 30만 대, 2배 늘릴 거야. 그리고 27년도부터는 캐파를 10배 늘려서 300만 대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주 받는 거, 글로벌 로봇 회사들로부터 수주 받는 거에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이 드니까 캐파를 막 10배씩 늘리는 거예요. 10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공장 짓는다고 하죠. 지금의 10배, 30만 대인데 27년도에 10배. 근데 로보티즈에서 밝힌 건 야 이거 우리 300만 대 10배 엄청 늘리는 것 같지만 글로벌 로봇 회사 필요한 양이 10%도 안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추에이터 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로보티즈가 오픈 AI랑도 계약한다고 하고 심지어 내년 정도 중반 되면 빅테크 업체들이 먼저 알아서 로보티즈의 이 로봇 손, 로봇 핸드 이게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개발하기 어려운 건데 이거를 지금 로보티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년 중반에 나온 건데 지금 올해 말부터 빅테크 업체들이 로봇 선주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거죠. 가격 경쟁력까지 가졌으니까. 근데 액추에이터를 파니까 액추에이터는 마진이 좋은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할만한 거죠. 액추에이터 최근에 2분기에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영업이익률이 OP 마진이 로보티즈는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요. OP 마진이 25% 정도 나온다고 해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완성품 로봇은 못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상당히 경쟁력 있게 하는구나.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만드는 건 로보티즈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감속기를 만드는 SBB 테크도 있고 SPG도 있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 3만 대 캐파 일단 당장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도 로보티즈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실 하이젠 R&M이 굉장히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장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가장 기술력이 높다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랑 이제 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로봇 회사들 숫자가 안 찍힌다고 했는데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이요. 삼성전자의 R&D에 들어가는 일부 로봇을 테스트로 썼다고 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게 한 14억 5천이었어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럼 일단 로보티즈만 볼게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750억, 27년도에 1000억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750이면 1000억이 제가 봤을 때 생산 캐파 중앙아시아에 이제 증설한 거 물량 이거 감안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더 늘어나야 되죠. 왜냐면 30만 대 수준의 캐파를 300만 대로 늘린다고 하면 캐파가 10배 늘어나는데 매출 10배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캐파 10배 증설하는 부분은. 숫자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그걸 추론해 볼 수 있죠. 아,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아, 삼성전자 연구 개발에 그냥 한두 대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 공장에 쓸 수도 있고, 바이오 공장에 쓸 수도 있고, 그죠? 삼성 전기 공장에도 쓸 수 있고, 가전 공장에도 쓸 수 있고, 거기에 양산 수준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 들어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지금 계속 찍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로보티즘만 엄청나게 증설하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세종에 지금 신규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휴머노이드 생산 라인 포함해서 공장을 지금 계속 지금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로봇을 엄청나게 지금 똑같아요. 2차 전지를 견제합니다. 그럼 미국이 그 탑티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시도 히토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감속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액추에이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생산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미국 현지 수요 바탕으로 중국이 급성장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을 막으려고 우방국, 이 우방국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거든요. 휴머노이드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공급망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죠. 국내 업체 중에 당연히 로보티즈 들어갈 거고요. 하이젠 R&M 들어갈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클로봇이라는 회사도 막 테슬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클로봇 들어갈 거고.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피지컬 AI는 결국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촉발해서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계속 그 피지컬 AI 규모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빅테크 회사들한테도 적용되는 건데 룰 오브 40라는 게 있거든요. 로봇 관련된 높게 외형 성장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이 합산이 40이 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회사는 매출 성장률 이제 아까 보시면 400억대에서 700억대에서 1000억대 가잖아요. 그럼 일단 매출 성장률만 30%대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액추에이터 영업이익률 25% 정도 나온다고 보면 이미 55로 매출 성장률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30, 러프하게 잡으면 50 이상 되거든요. 그럼 30에 영업이익률 25 더하면 55잖아요. 매출 성장률 50 잡으면 75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성장 기업으로 보는 일반 필수 요건이나 이런 거는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 시장 파이 내에서 어떤 틈새 전략으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생길 거고 생각보다 글로벌 로봇 업체들을 이끌어가는 미국이 중국산 로봇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하고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중국 업체들이 촉발한 어떤 로봇 회사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생각보다 양산 시기가 빨라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인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혁신이 로봇이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 측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로봇 ETF가 좀 나올 것 같아요. AI 휴머노이드 로봇, 인프라 플러스 뭐 로봇, 뭐 이렇게 로봇이 어떻게 보면 1+1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그냥 AI 회사 말고 로봇 회사만 만드는 ETF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수급도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어떤 인식이 좀 전환이 생기면 국내 업체들도 이제 결국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랑 합작으로 커가는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실제 로봇으로 돈을 벌고 실제 로봇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피지컬 AI라는 메가 트렌드에 합류할 수 있는 기업들 간에는 분명히 주가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코스닥에서 1등 차지하는 알테오젠, 2등 차지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4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알테오젠 코스피로 넘어간대요. 이전한대요. 에코프로 BM 코스피로 또 넘어간대요. 그럼 저는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급이 또 완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4등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 코스닥의 어떤 구조적인 개편? 그것도 지금 시가총액 4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 손해볼 입장이 없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의 편입 이제 막 돼서 삼성이랑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이게 진짜 실제 숫자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지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이미 로보티즈 또는
방금 말씀드린 하이젠 R&M 이런 잘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더 많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더 큰 그리고 더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사들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주가 선반영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내 조선주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25년도 이제 조선 업황이 발주량이 일부 좀 둔화되고 해운 운임도 약세가 떴는데 비싼 배들, 신조선가 최고점 찍었을 때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면서 작년 대비 YOY로 대표적인 국내 3사의 영업이 3배 이상 급증했어요. 근데 3배 이상 급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연속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 막 신조선가를 얘기를 합니다. 막 빠졌다고. 근데 신조선가 아직도 180대 최고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규 수주 역시도 저점 대비 여전히 40%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원재료가 떨어지네, 후판가가 떨어지네, 마진이 좋아지죠. 환율이 안정 국면은 아니죠. 근데 이제 조선업을 시클리컬로 보는 게 아니라 대규모 공급망 인프라 산업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선업이 최근에 급등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군함을 포함한 특수선이 아예 기대감이 없었는데 미국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필두로 미국의 모멘텀을 가진 특수선이 조선업의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게 모멘텀이 제일 약한데 제일 주가는 폭등한 겁니다. 이 특수선이라는 또는 해군, 정비, MRO, 유지, 보수, 관리, 그래서 단순히 군수품이 아니라 전략적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조선 사업으로 급증한 겁니다. 미국에 심지어 관세 협상 카드로도 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LNG 운반선 시장을 75% 장악하고 있는데 안 꺾였어요. 75%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LNG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야, 아시아 너네도 LNG 싸게 사가, 유럽 너네도 우리 LNG 사가. 그러니까 미국이 LNG를 엄청나게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냐? LNG 운반선으로 하죠. 최근에 조선을 좀 주춤합니다. 왜? 야, 국제해사기구 IMO가 환경규제 강화하는 게 자꾸 지연돼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연비가 떨어지는 저효율 구형선이 자꾸 퇴출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용되는 선박이 빠르게 감소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친환경선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가 연기됐을 뿐이죠. 아니, LNG 선의 90%로 우리나라가 올해 점유를 했고요. 글로벌 수주장고의 70%를 우리나라 LNG 조선 3사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를 안 쓰는데 구조적으로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조선업하고 방산이랑 많이 비교하면 방산 너무 잘하는데 방산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세계 최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조선은 이미 세계 최강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은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기대감이 없었던 군함이라는 특수선이라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모멘텀이 붙으면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더 더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이랑 카타르에 암모니아 겸용 LNG선을 빼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바다에 띄우는 LNG, FLNG를 프로젝트를 동시에 협의하고 있고 심지어 뭐 모잠비크에서 LNG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고 있고 하나오션은 방산하고 병행해서 그리고 개조하는 FSRU, LNG 개조 사업을 포트폴리오하면서 차별화된 성장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비싸게 받는 고성가 고부가치 선박을 꾸준히 수주를 잘 받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수주 절벽 이런 우려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연간 수주치의 85%를 달성했고요.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실적 개선은 비싼 배들 고성가나 고부가치 선박을 팔면서 이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LNG 특수선 발주가 끝난 게 아니고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하반기에 루이지애나, 뭐 커먼웰스, 그다음에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리오그란데 프로젝트 이런 미국의 LNG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다시 LNG 발주가 나올 거예요. 하반기 미국. 그럼 LNG 미국만 하나요? 중동도 하죠. 유럽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레포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경기 민감 산업에서 사이클 타는 산업에서 이제는 안보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안보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되면 안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랑 합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죠. 하나오션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붙어서 성장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졌어요. 삼성중공업은 LNG에 포커스 맞춰서 FLNG랑 FSRU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고부가 프로젝트로 실적이 역시 엄청 개선되고 그러니까 좋은 게 막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차 전지 갈 때 에코프로만 가면 상당히 그 업황이 부담된 거예요. 방산이 갈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가고 현대 로템하고
LIG 넥슨은 안 간다?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선업은 하나오션이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대 중공업도 많이 오를 거야. HD 현대 중공업도 많이 올랐고 밑에 밸류 체인까지 다 올랐어요. HD 현대 마린 엔진도 많이 올랐고 하나 엔진도 많이 올랐고 선박을 유지보수 교체 작업하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다 올랐어요. 조선사도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가장 무거웠던 삼성중공업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르게 조선업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조선업의 발주를 주는 해운업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해운업의 주머니 사정이. 해운업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예를 들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선종간에 이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선종 간의 발주 시차가 명확히 구분이 됐어요. LNG는 미국의 에너지 투자 확대되고 지정학적 압력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한계점을 도달하고 심지어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에 되게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LNG가 엄청난 대체제로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그럼 그 많은 LNG를 뭘로 나눌 거냐? 컨테이너선은 해운사들이 점유율 경쟁이 붙어가지고 발주를 막 늘려요. 그리고 탱커선하고 벌크선은 노후화된 배를 교체하는 수요가 막 폭증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NG, 컨테이너선, 탱커선, 벌크선 다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배의 성과가 안 떨어져요. 근데 실적은 3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비싸게 받은 배들이 언제 많이 실적으로 반영되냐면 내년 26년도에 반영돼요. 25년도에 받은 거는 27년도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경쟁하고 이 사이클이라는 거에서 결국은 공급망 다변화되고 지역별로 배에 대한 중복 투자가 일어나서 결국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박업에 대한. 근데 조선업이 가장 사이클이 길었거든요. 가장 호흡이 긴 산업재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사 중에 한국, 중국, 일본만 남았어요. 근데 중국 건 배척한대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본이 엄청 또 공급을 늘리는 측면이 있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공급을 늘리냐? 우리나라 공급을 늘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27년도 거까지 물량 다 받았어. 28년도 이제 여유 슬란 나오는 거 채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나 LNG는 더 심각해요. 왜냐면 75%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 발주가 이제 막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년 동안 선박 발전에 30% 정도 감소했고 신조선가 한 3% 정도 빠졌는데 근데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왜냐면 수주 잔고 자체가 텀이 발생하는 거지 그게 수주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주 잔고 감소했어도 여러 가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었고 유럽과 중동의 전쟁도 있었고 미중 갈등도 있었고 LNG가 미국에서 엄청나 이제 그 관세 협상 수출 카드로 쓰이고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LNG가 다시 폭증하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고 과거에 가장 조선업 사이클 초호황기 때보다 그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선만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 컨테이너나 벌크 쪽에서도 수주를 막 받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합산 수주 잔고가 26년 말 기준으로 그 CGT라는 게 톤수로 환산한 거거든요. 3,500만에서 3,800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사이클인 2010년대 중반 대비해서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균 리드 타임이 인도하는 게 3년이니까 결국은 이 3,500만 CGT 분량이 3년에 걸쳐서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27년까지 계속 피크를 찍는 거죠. 실적의 피크를. 근데 조선소에 또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 인력 문제인데 상당 부분 이게 외국인 비자를 개선하면서 외국인 인력으로 수급이 됐어요.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로봇으로 일부 용접 관련돼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어요. 배는 지금 싸게 안 파는데 배에 들어간 아까 후판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배는 후판이 원자재 중에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효율화되고 원가가 개선되고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비용단에서도 후판가가요. 고점 대비 한 15%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사들이 원가 변동되는 리스크를 낮추려고 더 롱텀으로 계약합니다. 3년 이상, 막 6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부담되는 부분 원화 약세 부분만 있었는데 결국 원달러 환율도 내년 정도 가면 1,400원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겠죠. 이게 뭐 지금처럼 계속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용단에서 환율 부분, 후판을 포함한 원자재 부분, 운영비 부분, 인력 부분 이런 것들이 조선업의 이익을 깎아먹는 상황은 아닌 거고 결국은 LNG선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고부가치 선박의 장주기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28년도 거까지는 이익이 좋아질 거고 특수선도 내년에 여러 가지 뭐 미국 해군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겠죠.
근데 미국 해군만 있는 건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막 페루도 하고요. 유럽, 중동도 하고요. 특수선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고요. IMO 환경 규제가 미뤄지긴 했지만 2030년에 환경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수소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된 선점이 결국 중국 조선업체들이랑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서도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공급망 하나오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HD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 이런 그 업체들이랑 협업을 맺어서 그 부분도 공동 공급망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오션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엄청난 양의 이 특수선, 대형 전투함 이런 거 기술력의 입장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탑티어인데, 수출 시장에서 급격화되면 분비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페루,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캐나다 지금 잠수함이 60조 규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업체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중남미, 중동 국가에서 한국이랑 지금 미국이 이제 증명해줬잖아요. 야, 엄청나게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고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군함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뿐만이 아니고요. 필리핀, 폴란드, 페루,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남미, 중동 국가들이 한국하고 잠수함이나 군함 공동 개발, 현지 공동 생산 문의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산이란 모멘텀이 붙었고, 기존의 친환경 선박이랑 캐시카우가 견조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27년까지 폭증할 건데, 27년까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수주와 실적의 시차 때문에. 그런데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게 3분기인데 가장 제일 좋았던, 어떻게 보면 신조선값 제일 피크 찍을 때 24년도 물량이 26년도에 실적이 반영되니까, 아까 조선 3사가 영업이익 3배 증가했는데 그 추세가 계속되는 게 24년도 제일 비싸게 판배가 26년도 실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26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미국의 중국 제재까지 감안하면 28년도까지 여전히 국내 조선 3사가 글로벌 LNG의 전체 시장 운반선의 발주량을 70에서 80% 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최소한 20% 이상 될 거고, 조선업 마진율이요, HD 현대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가 18%예요. 그냥 마진이, 분기 마진이. 마진이 좋은 거고요. 역대급 마진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되면 남은 도크를 막 채우기 위한 슬락 경쟁이 엄청나게 본격화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비싸게 배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성과 협상력이 조선업체들,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우위가 있다. 중국 차단?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업체인데 일본도 뭐 그렇게 막 공급을 늘리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래서 계속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LNG는 슈퍼사이클 나올 거다. LNG 슈퍼사이클 나오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 미국이 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그걸 친 거고, SOS를 친 거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계속 분기별로 계속 역대급 실적 찍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업황은 단기적으로 뭐 수주 절벽이 나오고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은 숫자가 증명해주고,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 LNG선 중심, 그리고 환경 규제라는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 특수선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모멘텀, 그것들이 다 맞물려서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더 가파르게 주가 올라온 거를 보완해주고 있다.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방산도 있고, 전 조선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게 보면 조선업은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얘기 했는데, 시클리컬에서 이제 벗어나서 에너지 안보와 엮인, 글로벌 공급망에 엮인 굉장히 중요한 그냥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바뀌었고,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에서 기술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나 국가 안보 측면으로 보나, 우리가 공급 측면으로 보나 완전한 탈경쟁 시대에 세계 탑티어로서의 선두권 지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억이 있다면 수많은 조선주들 중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조선업 관련돼서 ETF가 이제 조 단위로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우시면 이 대형 3사 조선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조선 기자재 쪽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형 주단에서는
오히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조선사 중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실적 반영되는 것 중에 비상장회사 HD 현대삼호중공업이 있어요. 근데 HD 현대삼호중공업도 역대급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삼호중공업의 모멘텀도 받고, 그리고 이제 합병되는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의 모멘텀도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지주사의 모멘텀도 받아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대형주 단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박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엔진을 교체하고. 그럼 엔진에 대한 수요까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중국에 들어가는 배 엔진을 국내 엔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 수요가 좋아지죠. 교체 수요가 늘어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장이 없이, 그러니까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를 하는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특징은 새로운 배, 신조가 없어도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기존에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많으면 돼요. 그럼 그 배들이 노후화되거나 엔진을 교체해야 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 들어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최근에 HD 현대 그룹에서 HD 현대 마린 엔진이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의 그 엔진, 그거에 대한 교체 유지보수가 본격적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실적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MSCI 지수에 APR이랑 딱 두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다 하나오션 얘기하고 삼성중공업 얘기하고 HD 현대중공업 얘기하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얘기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수혜고요. 엔진에 대한 교체 주기나 이런 게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수혜고요. 예를 들어 신조선가 빠진다고 예를 들어 조선업이 빠지면 그거에 대한 실적 안정화 측면 가장 뛰어난 것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에 올랐지만 HD 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오른 상승 폭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조선주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중소형 단에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두 개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조선업 밸류체인 중에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탄력도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조선 3사 중에 저는 가장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조선업이 역사적으로 자산 수명이 가장 긴 산업재인데 이제는 장기 성장, 에너지와 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측면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일어나는 국면에 도입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좀 빠지면서 그리고 외국인이 막 6조씩 팝니다. 하루에 6조 파는 건 아니고요. 최근 3일 동안 6조 가까이 팔았는데 상식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도 그 주가 올라오는 거를 설명하는 논리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지수를 보면요, 반도체 잘해요, 세계 최강. 그 다음에 조선 잘해요, 세계 최강. 방산 잘해요, 방산 세계 최강으로 가고 있죠. 바이오 잘해요, 바이오도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막 기술 이전 계약을 맺죠. 2차전지 배터리 세계 최강.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공급망 재편에 그 메가 트렌드에 잘 맞아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트렌드에도 맞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도 보면 서비스업 국가, 유럽도 서비스업 국가예요. 제조업 강한 게 중국, 우리나라, 대만, 뭐 독일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그 지수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메가 트렌드, 공급망이라는 메가 트렌드, 이 국내 여러 가지 제조업이 강한 중국, 독일, 우리나라, 일본 요 정도거든요. 상당히 제조업 베이스. 결국은 굉장히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공급망의 재편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최첨단으로 가는 AI라는 메가 트렌드의 하드웨어를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되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장만 좋아하지 마시고 국장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이 좋아지면 국장에 이제 속한 기업들이 좋아지고 그 기업들이 좋아지면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인력도 고용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의 배분에서 너무 부동산의 편중, 여전히 부동산이 70%, 뭐 75%까지 차지하니까 일부 자산을 금융자산 쪽으로 돌리는 과정이 저는 계속 너무 좀 중요한 상황이다. 국내 증시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연초 대비 지금 70% 넘는 코스피가 여전히 1등이거든요. 전 세계 규모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증시가. 분위기를 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좀 3일 동안 주가가 부진해가지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런 상황도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거나 너무 막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주가 변동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격에서도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비싼 가격에서도 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에서 50만 원, 뭐 2.5배 올랐는데 50만 원대도 난 여전히 너무 매력적이야. 그리고 밸류에이션 너무 싼 것 같아. 하이닉스 HBM 경쟁력은 난 계속 유지될 것 같아. 계속 HBM을 마진은 50%씩 계속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판단이나 선택에 내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면 그대로 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냉정한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어요. 야, 하이닉스가 HBM 좋은데 점유율 계속 삼성전자한테 뺏길 것 같아. 심지어 마이크론한테 뺏길 것 같아. 난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 지금 앞으로 계속 로봇 산업이 부각되는데, 로봇 산업이 더 커지고 그 로봇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봤을 때 이쪽이 더 논리적 근거가 더 센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상대적인 매력도를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나 새롭게 요새 막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업종, 어떤 기업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거를 최소한 분기에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 계속 안 떨어질 줄 알았잖아요. 계속 그냥 조정 없이 갈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폭락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다? 좋은 종목보다 더 큰 건 현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 몰빵하는 것보다 한 포트폴리오에 한 60에서 70% 하고 보수적으로 하시면 새로운 기회는 또 생기는 거니까, 결론은 현금은 항상 20, 30%. 아무리 내가 로봇이 너무 좋아도 로봇 100% 하지 마시고 로봇 한 60에서 70% 하고 30%를 현금 담아놓는 이 배분 전략,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나면 더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도 수익 내게끔 내가 좀 많이 먹었다, 뭐 한 50% 수익 났다, 100% 수익 났다, 수익 실현해가지고 또 그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또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거 100% 갔으니까 300% 가겠네, 500% 가겠네, 막 희망회로를 막 돌리세요. 근데 결국은 100% 난 것도 까먹어서 100% 수익 났던 게 50%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 측면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희망회로, 행복회로만 돌려서 이거 100% 갔으니까 300% 가겠네, 이게 아니라 100% 갔는데 100%라도 수익 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실현해서 다시 포트폴리오 재점검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막 당일날 사이드카 발동될 경우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저는 계속 당분간은 미국 증시보다 수익률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내 증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내 증시만큼 포트폴리오가 좋은 이렇게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도 제가 봤을 때 손에 꼽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국내 증시가 많이 앞으로도 계속 레벨업하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매일매일 시장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저하고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도 하시고, 투자 관련돼서 어려운 점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고, 일종의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만들었고, 그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황 점검하고 업황, 산업, 기업, 수급, 그리고 그날 어떤 특징적인 시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메가트렌드 산업을 영상으로도 매주 찍어서 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서 이제 라이브도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들으시면 두 분이서 드실 비싼 밥 한 끼 정도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 최소 뭐 10배 이상의 가치를 저는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28일 날 이제 네 분이서 하는 게 있고 12월 달에 단독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 오시면 직접 만나서 소통하실 수 있고 거기서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연회랑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중요한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 과정을 재밌게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가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야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는 기업이 있었네 우리나라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어 이런 시장의 변화 추적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많이 찾으시면 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으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저는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장인데 수익을 미친 듯이 많이 내시고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도 더 잘 되고 김지은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도 더 잘 되고 이렇게 다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